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짐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 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청은 어제 개표소 앞 집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라는 억측과 명예훼손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당 인원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다만 일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진 투표 개표소 일대 항의 집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은 5명이며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 더 늘어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번호표를 주고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문제고.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에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데 이어 특검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는데요. 다만 재선거 추진 같은 정쟁 소지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닷새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사 대상부터 기간, 특위 구성을 놓고 벌써 이견이 팽팽한데 조만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특검법까지 발의했는데 원론적 추진 방침을 내걸었던 민주당도 이해 질세라 화답했습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건을 놓고 여야가 간만에 뜻을 모은 건데 방점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면 안 된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섰고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합니까?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전면 재선거가 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이재명이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 선거를 다시 하자는 행정심판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개혁신당도 재선거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에 한한 부분적 재선거를 제안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하게 해주자.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선거 추진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헌정사상 첫 선관위 대상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와 위원 구성, 여기에 위원장은 여야 중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위원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사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 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줄투표였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애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 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면서 다음 달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규제와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출렁이고 있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면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고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는데 신뢰하게 되면서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까지 겹쳐 주가가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24년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서는 정상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용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은 배제하고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보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방 청년들이 겪는 소득자산 격차에 대한 질문엔 획기적인 한 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의 기회를 주려 한다며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과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정책, 산업경제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어제는 금융시장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폭락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고환율, 또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수 급락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거푸 발동됐습니다. 류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효과에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3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4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2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숨가쁜 방한 일정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황 CEO는 국내 주요 기업을 잇따라 방문하며 AI 협력 보폭을 넓혔고요. 또 미래 인재들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서울대 강연에선 학생들에게 AI 시대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방한 나흘째, AI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젠슨 황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구 SK 본사를 찾은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에만 벌써 3번째 만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넘어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로 한 선언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쳤습니다. Expand our market reach together so that SK hynix, NVIDIA will diversify our partnership beyond AI factories. Grow AI factories and diversify even beyond into robotics and other computing platforms. SK 방문 뒤 달려간 곳은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LG와의 협력 키워드는 로보틱스입니다.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엔비디아의 AI 칩과 LG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AI 전반에 거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를 찾아 미래 AI 인재들과의 소통 시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차장에서부터 황 CEO를 연호했는데 흡사 글로벌 스타를 맞이하는 팬미팅 분위기였습니다. 연단에선 황 CEO는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산업 전반을 바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you're graduating at exactly the right time, armed with incredible technology. It's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shape this technology, to apply this technology, to take advantage of this technology.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가 유머 감각을 발휘해 자신을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너스레 떨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 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피지컬 AI를 고리로 협업 중인 현대차의 사옥에 들러 정의선 회장을 만난 뒤엔 대규모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네이버에 들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대학교 기업들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문화와 기업들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젠슨과 제가 협력하는 관계는 항상 제가 쏘는 걸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 뒤엔 국내 AI 스타트업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파트너 방안을 논의하며 막바지 일정을 마무리한 황 CEO. 미래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까운 듯 방한 첫날부터 막바지까지 수음 가쁜 일정을 소화한 황 CEO의 이번 비즈니스 여정은 AI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두산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합니다. 두산은 에너지와 전자소재, 로보틱스 같은 핵심 사업 전반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엔비디아가 국내 주요 기업들과 추진하는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전력 공급 설계와 발전 설비 최적화, 또 저탄소 전원 확보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출국 외교 일정으로 7년 만에 평양을 찾았습니다. 2019년 미국과 핵 담판에서 고배를 마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젠 중국을 통해 핵 보유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인 만큼 펑리 위원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当地时间6月8号中午，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抵达平壤，开始对朝鲜进行国事访问。 의전 차량 행렬은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며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길가엔 양국 깃발이 달렸고 김일성 광장엔 김정은, 시진핑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을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군악대의 국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때 북한 말로 시진핑 동지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북중 혈맹관계 회복을 과시하려는 듯한 환영의식, 성대한 만큼 대가도 따라붙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핵 보유에 쐐기를 박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을 묵인해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我愿同总书记同志一道，以这次访问为契机，
加强对新时期中朝关系的顶层设计和战略指引。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평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경 통상구 전면 개방과 인적 교류, 경제무역 협력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북한의 제1 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측 모두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로 연대 강화를 모색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만찬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2달 만에 재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양측이 일단 교전을 중단한 건데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이란 주요 도시에 2차례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로 이란 중서부 방공망 9곳과 남서부 석유화학단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군은 다시 이스라엘 하이파의 석유화학시설을 타격하며 영내 모든 에너지 시설로 확전을 위협했습니다. آمریکا مسئولیت مستقیم داره در هر اقدامی ک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رابطه با نقض صلح و امنیت منطقه‌ای در قبال ایران انجام میده. 군사 충돌이 전면적 위기까지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각 멈추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במידה שמשטר הטרור יעשה את הטעות ויחזור לתקוף אותנו, נגיב בעוצמה. 네타냐후 총리는 또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이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또 공격하면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를 다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일단 하루 만에 중단됐지만 레바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으려 시도하던 빈 유조선 한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보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만만의 국제 수로를 통과해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마리백스호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조원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소속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선박 기관실과 조타실로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며 마리백스호는 더 이상 이란으로 항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의 개인 2명과 단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EU 국방장관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교통의 자유를 위협한 혐의로 이란의 개인과 단체들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대변인 모함마드 악바르자데, 또 이란 석유가스 수출연합의 하미드 호세이니 대변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U 제재 목록에 등재된 단체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이란 남동부 호르무르간주의 혁명수비대 지역 사령부입니다. 어제 아침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최소 32명이 숨지는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땅 흔들림이 계속되더니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아침 7시 37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코타바토주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층짜리 학교 건물 등 여러 건물이 무너졌고 다리에는 금이 가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진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바다를 건너 인근 국가로도 번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연안에는 즉각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1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Pada pukul 8:20 waktu Indonesia bagian barat, ketinggiannya yaitu 75 cm di Palengan, Sangihe, Sulawesi Utara.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5시간 만에 쓰나미 위협이 대체로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세계적으로 지진이 잦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으로 최소 76명이 숨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가 또 다른 병원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취 상태였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사건,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의사 1명이 최대 14곳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당시 부분 마취에 진정제까지 투여한 환자 상태를 살펴야 했던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병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취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각 병원 일정에 맞춰 여러 곳을 돌며 일하는 이른바 프리랜서 마취인은 이미 업계에서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등록만 양쪽에 놓으면은 수술을 월요일에 이쪽 병원에서 몰아서 하고 화요일은 이쪽 병원에서 몰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병원 한 곳에 전속되지 않고 2개 이상의 병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마취인은 아름아름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해 통계로도 잡히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299명에서 2024년에는 331명, 지난해에는 366명으로 매년 30여 명씩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취과 전문의 1명이 동시에 병원 14곳에서 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건수가 많은 빅5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가 한 곳당 30명에서 70명 선으로 다 합쳐도 2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메뚜기 근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은하가 생길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거든요. 환자 안전이나 의료진의 책임성보다 회전 구조에 맞춰진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근무 형태가
수술실에 누운 환자에 대한 책임감마저 가볍게 만드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주차된 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초기 진화 작업을 하고 방화범까지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종이 공장에서는 큰 불이 나면서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이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지난 3월 3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송산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 6명은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돕고 초기 진화 작업을 한 뒤 소방의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추적에 나섰는데 범행 2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빌라에서 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종이상자 공장에서는 그제 밤 9시 10분에 난 불이 13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꺼졌습니다. 건물 11개 동을 태울 정도로 불길이 거세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기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은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과학 실습실에 있던 수은 기압계에서 수은이 새어나온 건데 수업도 중단됐고 학생들은 기숙사로 대피했습니다. 시청은 소량의 수은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맡았던 시공사 흥화에서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자 4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시공사 흥화의 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7명이 다치고 20명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또 노동부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흥화 공사 현장 41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13곳에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흥화는 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 대응과는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내사에 들어갔다며 관련자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신원 미상의 해커 공격으로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무더위 쉼터와 응급 구호반을 늘려 취약계층 건강 챙기기 나섭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는 상담소 건물에 쪽방 주민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샤워 시설은 언제든 이용하고 제빙기에 가득 쌓인 차가운 얼음도 제한 없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쪽방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서지 무더위 쉼터입니다. 집에 있으면 더웠거든요. 이게 아무리 선풍기 튼다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얼음 가지고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위를 이겨내세요?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너무 뜨거우면 저기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뜨겁잖아요. 그게 이제 담아서 위에다가 헝겊을 덮어가지고 모기도 될 수도 있고. 특별대책반은 하루 2차례 쪽방을 찾아다니며 주민들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용 에어컨은 잘 가동되고 있는지, 무더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주로 점검합니다. 176에 95면 이걸로 봐서는 고혈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드시거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방 많이 덥진 않으세요? 그냥 지낼만 해요. 실내뿐 아니라 거리 곳곳도 더위 대비에 나섰습니다. 동자동 쪽방 밀집 지역 3곳에 설치된 이 냉방 장치는 미세한 물안개가 분사되면서 체감 온도를 2, 3도가량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폭염에 취약한 쪽방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보다 한 곳 늘려 8곳을 상시 운영합니다.
또 뜨거운 도심 열기에 건강을 해치기 쉬운 거리 노숙인들 안전을 위해 응급구호반을 평소의 2배가 넘는 114명으로 늘리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목욕 차량이 요일별로 방문해 무더위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위생과 청결을 책임집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유통된 성인 웹툰 광고 1000여 건을 제지했습니다. 박미 시민은 어제 통신심의 소위를 열고 SNS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성인 웹툰 광고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박미 시민은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소재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선정성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흔한 시위용품 하나 없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도화지에 직접 그린 태극기입니다. 제 선거 새 글자를 손으로 쓴 스케치북 한 장입니다. 한 사람이 제 선거를 외치면 수천 명이 따라서 외칩니다. 내 선거! 내 선거! 내 선거! 전국의 시민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보조 배터리를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차례를 지켜가며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시위대라고 부릅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입니다. 누가 감히 이 상황을 소요라고 부릅니까? 질서 정연한 시민 저항 운동입니다. 선동하는 정치 세력도 이익을 탐하는 자들도 그 누구 하나 끼어들 자리 없는 순수한 시민들의 저항 공간입니다.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단계를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화요일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4도로 예년 기온도 다소 밑돌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서늘하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8도로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남부와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남부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4도, 청주 1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심한 더위 없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중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